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조금 전 4명으로 압축됐습니다. 3강으로 분류됐던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예상대로 이름을 올렸고 나머지 한 자리는 안철수 후보가 차지했습니다. 자, 이제 4강은 탄핵 반대파 2명, 찬성파 2명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더 치열한 2차 경선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주현 기자, 4명 후보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순위까지는 알 수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이죠. 국민의힘은 대선 경선 2차 레이스, 4강행의 이름을 올린 후보자 4명을 발표했습니다.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그리고 안철수 후보까지 이름을 올렸는데요. 별다른 순위 공개나 득표율 공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늘 국민 4천 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뒤 역선택 방지 차원에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의견만 모아 정해진 결과입니다. 국민의힘 경선 구도는 2대2 구도로 재편되는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김문수, 홍준표 후보와 반대로 탄핵에 찬성했던 한동훈, 안철수 후보가 경쟁하는 형국입니다. 4강행을 확정한 후보 캠프들은 지금부터가 진짜 경쟁이라며 신발끈 조여매고 있습니다. 김문수 캠프는요, 민주당을 이기기 위해서는 누구라도 함께 품을 수 있는 통 큰 후보라는 점을 부각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안철수 캠프 관계자는 중도층 확장 메시지가 먹힌 걸로 보고 강점을 더욱 살릴 것이라고 했고, 한동훈 캠프 관계자는 계엄을 강하게 반대했던 이 정체성을 더 부각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홍준표 캠프는 4강부터는 홍준표 대세론을 눈으로 확인시켜주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주자 4명은 내일 미디어 데이에서 한자리에 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4명이 경쟁할 2차 경선에선 룰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과반을 차지하면 29일 바로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되고 과반 후보가 안 나오면 결선 투표를 또 하게 됩니다. 자, 캠프 측은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1대1 지명 토론을 분수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2차 경선은 1차 때와 룰이 다릅니다. 기존 100% 국민 여론조사로 4명을 선정한 오늘 결과와 달리 여론조사 비중은 절반으로 줄고 당원들의 투표 비중이 50% 반영됩니다. 4명의 후보 가운데 과반을 확보하는 후보가 나올 경우 오는 29일 곧바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확정됩니다. 과반 후보가 안 나오면 1, 2위 결선을 거칩니다. 50%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그 후보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고 또 민주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4명 후보 캠프들은 결선 갈 것 없이 51% 이상 확보해 29일에 끝내겠다며 공격적인 전략을 구상 중입니다. 분수령은 모레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1대1 지명 토론입니다. 4명 후보자가 각각 상대를 선정해 78분간 1대1 토론을 진행하는데 지목이 몰릴 경우 후보 1명이 토론 4번 모두 참여하는 상황도 가능합니다. 4명의 후보가 어떤 상대를 결정할지는 내일 결정됩니다. 모레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4인의 1대1 맞수 토론은 채널A에서 생중계됩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김문수 후보와는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 일제히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청년, 지방, 의정 문제까지 대통령이 되면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는 건지 남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문수 후보는 청년층을 겨냥한 부동산 정책을 내놨습니다. 대학 입학부터 취업, 결혼, 출산까지 이어지는 청년의 인생 전 과정에서 이 주거, 집 문제는 가장 기본이자 절박한 문제입니다. 대학가 주변 원룸은 용적률과 건폐율 규제를 완화해 월세를 반값으로 낮추겠다며 반값 월세존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취업과 결혼 때는 1인 가구 아파트, 세대 공존형 아파트 공급으로 주거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수도권 과밀해소 공약으로 서울도시 5개 구상을 밝혔습니다. 인공지능과 바이오, 반도체 등 5대 산업 분야를 키워 전국의 서울 위상을 갖는 도시 5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바로 5대 메가폴리스 전략입니다. 첨단 산업을 발전시켜서 일자리를 늘리고 연구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서 창업 환경을 조성하고
홍준표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 중 가장 먼저 의료계를 만났는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의료계 요구를 바로 수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갑자기 정원을 그래 폭주하면 대학에서 그게 수용이 되느냐. 그래도 이제 안 듣고 밀어붙이니까 더 이상 저는 할 말이 없어서 그만뒀는데 결국 정부가 무너지게 된 첫 번째 단초가 의료계하고 충돌입니다. 4명의 공약 경쟁은 앞으로 더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안 기자, 정치부 홍지연 기자 나왔습니다. 자, 4강 대진표가 방금 전에 나왔습니다. 자, 이제 관심은 그중에서 누가 결승에 가냐입니다. 네. 네, 8명 중에 4명으로 좁혀지니까요. 확실히 더 긴박해지는 분위기인데요.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 중에 2명이 결승에 갑니다. 이제 딱 일주일입니다. 과반을 넘으면 바로 국민의힘 후보인데 지금 상황으로는 그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누가 결승에 가느냐? 오늘 가장 중요한 게 정해졌습니다. 바로 구도입니다.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안철수, 한동훈 후보, 반대로 탄핵에 반대했던 김문수, 홍준표 후보, 이렇게 2대2 구도입니다. 자, 이제 나경원 후보가 아닌 안철수 후보가 이제 4강에 올라왔는데 이건 지금 누구에게 유리하다고 봐야 돼요? 네, 일단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요, 다소 아쉬운 결과라는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여론을 나눠 먹게 된 구도라고 평가하더라고요. 윤심이 실린 걸로 알려진 나경원 후보가 왔을 경우 탄핵 찬성 여론을 혼자 다 먹을 수 있었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보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안 후보가 4강 온 게 한동훈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요, 이렇게 분석하던데요. 이번 1차 경선은 국민 100% 여론조사였지만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 반영돼 결정된 겁니다. 그런데도 탄핵 찬성 후보가 2명이나 올라간 건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도 탄핵 찬성, 계엄 반대의 여론의 크기가 크다는 게 확인됐다는 거죠. 자, 이게 2차 경선 때는 룰이 좀 달라져요. 당원 투표가 들어오는데 50%가 반영이 돼요. 당원들은 아무래도 탄핵 반대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당심은요, 일반 민심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탄핵 이슈에 대해 조금 더 온정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론조사를 보면요, 국민의힘 전통 강세 지역인 대구 경북도 탄핵 잘했다와 못했다가 동률이고 부울경 지역에서는 탄핵 잘했다가 60%에 육박했습니다. 탄핵 반대쪽으로 당심이 얼마나 압도적으로 쏠릴지는 가늠하기 어렵다는 거죠. 자, 이제 4강전 시작이 됩니다. 포인트를 짚어줘야죠. 네, 시청자분들 이 2가지에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본선 경쟁력입니다. 당원도 지지층도 결국 탄핵 찬반에 대한 기존 관념보다 민주당 후보를 꺾을 사람이 과연 누구냐, 이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움직일 거란 거죠. 결국 민주당 후보로 유력한 이재명 후보와의 양자 대결 여론조사 결과가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당 안팎에서 거론되는 한덕수 빅텐트론의 파괴력입니다. 한덕수 대행에 대한 지지가 높아질 경우 후보 확정 후 단일화에 동의할지 여부가 당원들의 선택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자, 이제 4강 후보들 전략. 사실 선정되기 전에 미리 이제 취재를 좀 해왔죠. 네, 취재를 해보니까요, 이미 다 세워놨더라고요. 먼저 김문수 후보 측은요, 김덕수 전략입니다. 이재명을 막기 위해선 한덕수뿐 아니라 누구도 좋다라는 건데요. 한덕수 대행이 출마하면 단일화하겠다. 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어야만 이후 반명 빅텐트가 확실히 쳐진다는 걸 강조하는 전략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중도 표심 공략입니다. 탄핵 찬성한 사람만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데 검사는 안 되니 한동훈이 아닌 내가 적격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다음에 한동훈과 홍준표 후보는요, 반명 단일화보다 내가 이기겠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한 후보는요, 이른바 정면 돌파 전략인데요. 계엄을 막은 건 본인이라며 안 후보보다 더 선명하게 정당성을 내세울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홍준표 후보 측은요, 대세론을 밀어붙인다고 합니다. 탄핵 찬반, 진영 가리지 않고 떨어진 후보도 현역 의원도 다 끌어모아 이재명과 싸울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구도라는 거죠. 당장 내일부터 이 4강전은 시작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홍지연 기자였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어제 이어 오늘도 출범했습니다.
현역 의원 50명과 접촉했다고 하던데요. 이 이낙연 전 총리도 결국은 불려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추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두 번째로 한 대행을 추대하는 민간단체가 출범한 겁니다. 추대위 측은 현역 의원들과도 소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직 의원들도 접촉을 하셨는데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한 5, 60명 된다. 대통령 역량은 한덕수 씨만한 사람이 없어요. 한 대행은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결국은 불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신 나름의 책임감 때문에 고민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짐작합니다. 확실한 답은 아직 안 주고 계십니다. 낮 예식이긴 한데 90% 정도의 확률로 출마하실 것이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도 한 대행이 국가적 어려움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를 잘 알고 있다며 곧 출마 결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기류를 전했습니다. 한 대행은 오늘 고 프란치스코 교황의 명동성당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오전엔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민생을 강조했습니다. 단 하나의 불필요한 규제라도 더 해소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전문 외신과의 인터뷰도 진행했는데 미국 CNN,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이은 세 번째 외신 인터뷰입니다. 한미 통상협의에 대한 정부 대응 방안 외에 대선과 관련한 질문과 답변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한덕수 대행 출마설이 커지자 민주당은 접었던 탄핵 카드를 다시 거론했습니다. 한 대행이 주도하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협조하지 말라며 공무원들에겐 명령 불복종까지 주문했습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재탄핵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자신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했습니다. 국무총리 탄핵 소추를 즉각 추진합시다. 앞서 민주당은 한 대행이 대통령복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자 탄핵을 검토했지만 역풍 우려 등의 이유로 접었습니다. 하지만 한 대행의 대선 출마설이 돌자 다시 터져나온 겁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탄핵에 대해 지도부 차원의 논의가 진행된 건 아니다라며 찬반 동의 여부가 갈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20명 가까운 민주당 의원들은 한 대행 집무실이 있는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한 대행이 주도하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출마 장사라고 비판하면서 공직자들에게 명령 불복종을 주문했습니다. 총리실 등 모든 공직자들은 한덕수 출마용 졸속 관세 협상에 비협력 불복종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탄핵 강화법도 발의했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면 당사자가 직무정지를 피하기 위해 자진 사퇴하는 게 불가하도록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네, 4강에 합류한 국민의힘 경선 후보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김문수 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방금 전에 4강이 발표가 됐는데 네. 예상대로 이제 들어가셨고 네. 안철수 후보가 4강으로 들어갔는데 네. 이 4명 예상을 좀 하셨습니까? 뭐 상당히 예상을 근접은 했지만 네. 나경원 후보가 탈락된 부분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이 되네요. 뭐 어떤 후보 올라오는 게 좀 유리한 게 있습니까? 뭐 유리한 거 분리를 떠나서 나경원 후보 열심히 했는데 예측도 상당히 올라올 거로 봤는데 제가 안 돼가지고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이철우 우리 지사님, 또 유정복 시장님, 양향자 의원님 모두 다 선전했는데 탈락이 돼서 안타깝습니다. 자, 누가 1위인지는 안 나왔습니다. 오늘 그 득표율까지는 발표가 안 됐으니까요. 네. 1위라고 생각하시죠? 뭐 저는 당연히 1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네. 근데 요즘 지지율을 보면 예전에 좀 더 압도적으로 1강이었는데 좀 비슷해졌다, 좀 하락세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좀 캠프에서 분석해 보셨습니까? 네, 저는 그동안에 열심히 했는데 한덕수 후보께서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출마한다는 소리가 있으니까 저하고는 내각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지지도에 상당한 혼란이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대행 이제 출마설이 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셨는데 그런데도 4명 후보 중에 한덕수 대행과
나중에 단일화에는 또 가장 적극적으로 하겠다 또 얘기를 당연히 하세요. 이재명 후보를 꺾으라는 것이 우리 국민의 명령입니다. 예. 그래서 이 국민의 지상 명령을 받들기 위해서는 한덕수 권한대행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예. 우리는 같이 손잡고 하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캠프에서는 김덕수 전략이라고 아까 저희가 소개하는 걸 봤는데 네. 그럼 한대행이 만약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단일화하자고 제안도 하실 겁니까? 당연히 해야지. 하지 않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한덕수 후보도 상당한 지지가 있기 때문에 예. 두 사람이 동시에 나온다면은 이건 바로 이재명 후보에게 그 승리를 안겨주는 그런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더라도 결국 나중에는 반명 빅텐트가 돼야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뭐 모든 조사나 또 국민들이 볼 때도 우리가 지금 대동단결을 해서 빅텐트를 쳐서 반드시 이겨라 이런 지상 명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빅텐트 대상에 흔히 말하는 쪽 민주당 쪽, 뭐 이낙연 전 총리나 비명계 이런 분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뭐 누구라도 한 표라도 끝까지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반드시 필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팀 오브 라이벌스라고 누가 이기던 라이벌 후보들을 내각의 구성을 같이 하자. 네. 뭐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보세요?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각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가 정말 이재명 후보를 꺾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가적 위기와 또 국민적으로 매우 큰 어려움이 닥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국리민복을 위해서 정말 하나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당원 50%가 이제 룰로 바뀌는데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일각에서는 대통령과의 관계가 좀 이제 연을 끊어야 한다는 얘기가 당내에서도 좀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좀 부정적이세요, 그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우리 당의 현직 당원이고 지금 또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당이 옹립을 해서 영입하고 옹립해서 대통령 만들었는데 지금 와서 또 내치는 것은 정치 도의에도 맞지 않고 당원들의 동지적 관계에서도 그 매우 해로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선에서 대통령과 거리 두지 않고 좀 뭐 승리할 수 있겠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그렇진 않다고 보시는 거죠? 뭐 그런 거리를 둬서 유불리를 따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치는 정치입니다만은 너무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뭐 그만둔다, 이명박 대통령부터 계속 그런 식으로 왔는데 그런 것을 계속 반복하는 정당은 미래도 없고 신의도 없고 옳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뭐 사저 정치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때요? 경선이나 본선 때 이야기 좀 이렇게 입장을 낼 걸로 보십니까? 뭐 저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는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 재판을 보다 더 열심히 충실한 것이 옳은 길이고 또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안 내야 한다고 보십니까? 뭐 가급적이면은 본인이 지금 현재 재판 받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지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요즘 매일 공약을 발표하고 계십니다. 가장 뭐 홍보하고 싶은 공약이 있으십니까? 뭐 매일 공약 엄청 많이 하시던데. 그래서 첫째는 일자리 만들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GTX 지금 서울역까지 오고 있죠. 이 GTX를 제 임기 중에는 1, 2, 3호선 완전히 완성하겠다. 제가 처음에 창안하고 착공했는데 아직까지 A 노선도 완공이 안 됐습니다. 지금 서울역에서 삼성역을 거쳐서 지금 수서까지 아직 안 됐죠. 이런 부분을 완공을 해서 GTX A, B, C 세 개 노선을 완공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근데 공약 중에 지금 논란이 됐던 게 65세 이상들 그 버스 일과 시간에 버스 이제 무료로 하는 거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이 이거 뭐 청년들에게 적자 넘기는 거냐 이렇게 반박을 하던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은 청년대로 좋고요. 또 우리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좋습니다. 시골에 가보시면은 버스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버스를 출퇴근 시간이 아니고 그냥 빈 버스에 어르신들 그냥 타고 다니신다. 안 그래도 지금 어르신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노인 복지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우리 복지 수단의 하나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적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안 다니던 버스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빈 버스에 어르신들 몇 명 타고 다닙니다. 어르신들도 많지도 않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당원 50%로 바뀌면 이제 당심들을 많이 끌어야 되는데 그동안 했던 거와 이제 좀 4강이 되면 뭔가 좀 전략이 바뀌는 게 있으십니까? 특별히 바뀌는 건 없고요. 저는 이제 당 생활도 오래 하고 당의 나름대로 기여한 바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은 국민들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저를 밀어서 이재명 후보, 우리 당원들이 특히 경계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 이 김문수를 반드시 택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최고 경쟁자가 있어 보이세요? 4명 중에? 4명이 다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함께 손잡고 제가 경기에서는 1등을 하지만 손은 늘 끝까지 잡고 같이 가겠습니다. 4명 중에 과반하면 29일에 바로 1등하면 후보 확정되거든요. 과반으로 1등할 자신 있으십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문수 국민의힘 경선 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민주당이 전국의 서울대학교 10개 만들기를 대선 공약에 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균형 발전과 교육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데 하나도 아니고 10개를 어떻게 만든다는 걸까요? 구자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주요 공약으로 추진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총선에 이어 다시 한번 대선 공약으로 내걸겠다는 겁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방 공립대들도 최소한 서울대 수준의 지원을 해줘야 된다. 저는 사실 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각 지역에 만들면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파급력이 크다며 지난해 총선 기간 반응이 좋았던 공약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전국 9개 거점 국립대학에 서울대 수준으로 투자한 뒤 지방산업계와 연계시켜서 균형 발전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입니다. 부울경 천만 시대를 포함해 지방을 메가시티화하겠다는 후보들 공약과도 이어집니다. 김경수, 김동연 후보도 비슷한 공약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서울대 10개 살리려다 지방대 100개가 죽을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은 고민 지점입니다. 거점 국립대에만 지원 예산이 쏠리면 다른 대학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이 선거법 위반 혐의 3심 재판이 속도를 낼 것 같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이 후보 측이 상고 반박서를 낸 지 단 하루 만에 전원 합의체에 맡기고 첫 심리까지 진행했습니다. 김지훈 기자 보도 보시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는 기자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맡게 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4명이 심리하는 소부가 아닌 대법관 전원이 함께 심리하는 전원 합의체로 이 대표 상고심을 넘긴 겁니다. 당장 이 대표 사건 3심 결론 시점이 빨라질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길게는 1년씩 걸리는 대법원 소부 심리를 거치지 않고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 합의체에서 바로 결론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전원 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데 앞서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선거법 사건 재판은 3개월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당장 오늘 오후 대법관들과 첫 심리를 열고 이 후보 사건을 논의했습니다. 대법관 12명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학 대법관은 이 후보 사건 재판에서 빠지기로 했습니다. 유력 대선 후보의 선거법 재판을 맡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스스로 회피한 겁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유죄를 선고했고 2심 법원은 이를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고심 재판도 배당됐는데 어떻게 진행될 거라 보시나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맡게 된 이재명 후보의 상고심 결론이 대통령 선거 전에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아는 기자 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왔습니다. 자, 6월 3일이 대선인데 이재명 후보의 이 선고가 그 전에 나올 수도 지금 있을 것 같아요?
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에 답변서를 낸 지 하루 만에 사건이 전원 합의체에 회부됐고 오늘 바로 대법관들이 첫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결론을 내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게 대법원 안팎의 해석인데 과거 2020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3심도 대법원 전원 합의체 회부 한 달 만에 결론이 나왔다는 점에서 이럴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한 달 만에 나왔었군요. 근데 또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이걸 이제 전원 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는데 이 자체가 좀 이례적이라면서요? 네, 대법원장 직권으로 재판을 시작에 앞서 전원 합의체에 회부하는 건 아주 드문 일입니다. 통상 대법원 사건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소부를 꾸려 심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후보 사건은 조 대법원장이 이 절차 대신에 바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단계로 직행시킨 겁니다. 신속하게 재판을 마치겠다는 의지에서 이례적인 조치를 취한 건데요. 20년 이상 법원에서 근무한 부장판사도 법관 인생에서 처음 보는 일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럼 더 궁금해지는데 왜 이렇게 이 사건을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 걸까요? 네, 표면적으로는 법 규정을 지키자는 겁니다. 선거법에 정해진 대로 선거법 사건 대법원 재판은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거죠.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시절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리며 소신 있는 법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물론 다른 정무적인 판단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대법원 선고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에서 이 후보가 당선되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야 하는 상황에 법원이 놓일 수 있겠죠. 대선 전에 이 후보 3심 결론을 낸다면 이런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겁니다. 이런 질문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이 지금 결정이 이 후보 입장에서는 유리한 겁니까? 불리한 겁니까? 네, 대법원이 재판을 신속 진행하려는 의도는 분명하지만 아직 결론을 낸 건 아닙니다. 2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이 후보 입장에선 대법원에서 사법 리스크를 한 번 더 시험받게 된 건 맞지만 반드시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에서 2심 결론이 맞았다고 대선 전에 무죄를 확정해주면 홀가분하게 대선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반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결하면 2심 재판이 다시 열리거든요. 당장 대선 출마는 할 수 있다고 해도 다시 자격 시비에 휩싸여 선거를 치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정리하면 지금 대선이 한 42일 남았는데 그 전에 나올 수도 있겠군요. 네, 예상보다 훨씬 빨리 선고가 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대법원이 정치적 부담을 덜려고 대선 후보 등록 기한 마감일인 5월 11일 이전에 선고를 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오늘부터 정확히 19일밖에 안 남았지만 대법관들이 이 사건 쟁점을 이미 잘 알고 있어서 빠른 결론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여야 정치권은 오늘 이 결정을 어떻게 봅니까? 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요. 전원 합의체 회부 속도로 봤을 때 최우선 심리하겠다는 뜻이라며 대선 전 선고를 예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전원 합의체로 넘어가면 기록을 검토할 대법관이 늘어난다면서 선고까지 4-5개월이 걸릴 수 있다며 대선 전 결론 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정근 기자였습니다. 88살을 일기로 선종한 교황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이름만 새긴 채 땅에 묻어달라. 평생 청빈한 삶을 산 프란치스코 교황은 떠날 때도 소박했습니다. 마지막 안식처는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당이 아닌 생전 애정이 깊던 로마의 성당입니다. 먼저 장하얀 기자가 전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살던 산타 마르타의 집 양쪽 문고리에 빨간 리본을 감고 매듭 위에 밀랍 도장을 찍어 봉합니다. 교황청 국무처장 케빈 페럴 추기경이 문이 잘 닫혔는지 확인합니다. 애도 기간이 시작됐음을 선포하면서 교황직이 공식적으로 끝났음을 상징하는 절차입니다. 같은 날 오후 산타 마르타의 집 예배당에서는 교황의 입관식이 거행됐습니다. 스위스 병사 2명이 지키는 가운데 관에 누운 교황의 시신에 성수가 뿌려집니다. 교황청은 이날 교황의 사망 원인을 뇌졸중에 따른 심부전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 6월 작성한 유언장도 공개됐습니다. 지상의 삶의 석양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낀다. 매장 장소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싶다며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전 지하에 안식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별한 장식 없이 간소하게 프란치스코라는 이름만 새겨지길 원한다고도 전했습니다.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은 로마의 4대 대성당 중 하나로 교황이 생전에 자주 방문했던 곳입니다.
교황이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이 아닌 다른 곳에 안장되는 것은 10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마지막까지 낮은 자세를 보인 교황의 모습에 교황청과 천주교 신도들은 경의를 표했습니다. Ed è come perdere un fratello, un amico, come perdere quella persona che ti incoraggia sempre ad andare. 교황청은 입관식에 이어 진행된 추기경단 회의에서 교황의 장례식을 26일 열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교황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는 신도들의 발길이 바티칸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도 잠시 포성이 멈췄습니다. 조은하 특파원이 바티칸을 찾았습니다. 현지 시각 어젯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지 12시간 만에 열린 묵주기도회에 수천 명의 성직자와 신도가 참여해 교황을 추모했습니다. Aujourd'hui, je suis triste comme beaucoup de personnes. 교황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기도회가 끝나도 자리를 뜨지 못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나라도 믿음의 크기도 다르지만 이들은 모두 낮은 곳을 보듬던 교황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I think he was an ordinary person. That he went on the street. He didn't wear special clothes. He changed the law also with his own funeral and some rituals he changed because he said, I am one of you. 날이 밝으면서 이곳 성베드로 광장에는 교황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려는 이들이 계속 모여들고 있는데요. 현지 시각 내일 오전 9시부터 성베드로 대성전에서 일반인 조문이 시작됩니다. 총탄이 빗발치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도 잠시 포성이 멈추고 교황을 위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I like the way he standed with Palestinians and his courage to talk around the world about us. 교황의 고향인 아르헨티나에서는 7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이 선포됐습니다. 반이민 정책으로 교황에게 비판을 받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장례식에 참석할 뜻을 밝혔습니다. He was a good man, worked hard, he loved the world. 우리 정부도 교황 장례식에 참석할 조문 사절단 파견을 검토 중입니다. 바티칸에서 채널A 뉴스 조은하입니다. 장례와 애도 기간이 끝나면 차기 교황 선출이 시작됩니다. 추기경들이 외부와 철저히 격리된 방에 모여 3분의 2 지지가 나올 때까지 계속 투표를 하는데요. 처음으로 유색인종 교황이 선출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이어서 김호영 기자입니다.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르고 종소리가 울리자 광장에선 환호가 터져 나옵니다. 새 교황이 선출됐다는 신호겁니다. 교황을 뽑는 비밀 밀시웨이 콘클라베는 우리말로 열쇠로 잠근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도 전체 추기경 250여 명 가운데 투표권을 가진 80세 미만 추기경 130여 명이 3분의 2 다수결이 나올 때까지 외부와 단절된 채 계속 투표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47년 만에 유흥식 추기경이 콘클라베에 참석합니다. 지난 1978년 김수환 추기경이 콘클라베에 참석한 지 47년 만에 한국 추기경이 선거권을 가지는 겁니다. 교황청 성직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은 40여 명 되는 차기 교황 후보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다만 유력 후보로는 이탈리아의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과 필리핀의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렛 추기경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파롤린 추기경은 10년 이상 바티칸 국무장관으로 일한 관료로 정통 유럽파입니다. 아시아의 프란치스코로 불리는 타글렛 추기경은 개혁적 성향으로 만약 선출된다면 최초의 아시아 출신 유색인종 교황이 됩니다. 앞서 남미 출신 프란치스코 교황이 1282년 만에 첫 비유럽 교황이었던 만큼 차기 교황 역시 대륙과 인종을 뛰어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네, 아파트 야외 주차장을 떠받치던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주차돼 있던 차 6대가 추락했는데요. 아파트 주민들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정경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바닥이 갑자기 아래로 꺼집니다. 주차된 차량들이 빨려 들어가듯 떨어집니다. 작업을 하던 남성은 간발의 차이로 추락을 피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10분쯤 경기 남양주 아파트 건물 옆 지상주차장이 붕괴됐습니다. 주차장을 떠받치는 옹벽이 무너지면서 차량 6대도 부서졌습니다. 사고 당시 탑승자나 보행자가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지금 뒤에 보이는 곳에 빠져 있었고 세대는 아예 저 밑에 떨어져 있었고 나머지 세대가 걸쳐 있었고. 옹벽이 무너진 아파트 현장입니다. 추락한 차량은 수습됐지만 무너진 옹벽의 잔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내린 비 때문에 집안이 약해진 데다 토사가 우수관으로 쓸려나가 옹벽이 무너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가 붕괴 우려로 아파트 40세대 주민은 가까운 체육관으로 대피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붕괴 조짐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금이 갔었어요. 이렇게 쭉 갔는데 아마 포장을 또 했어요. 포장한 다음에 또 차가 내기 시작했죠. 한 10개월 이상 됐죠. 남양주시는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해 긴급 안전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경은입니다. 길거리에 주차된 테슬라 트럭을 발로 부수고 사라진 남성. 경찰이 잡고 보니 관광비자로 입국한 중국인이었습니다. 범행 10분 전 편의점에서도 난동을 부린 걸로 드러났습니다. 최다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늦은 밤 편의점에 들어오는 남성. 음료수를 집어들더니 계산도 안 하고 마셔버립니다. 계산대에 물건을 던지듯 내동댕이 치고 편의점 직원을 때릴 것처럼 위협합니다. 다음에 너 내 눈에 띄면 죽는다. 뭐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편의점을 나서려다 다시 돌아와서는 진열된 전자담배를 집어들고 그대로 사라집니다. 편의점을 나온 남성은 이 깨진 대리석으로 주차금지 표지판을 내려친 뒤 떠났습니다. 남성의 정체는 같은 날 거리에 주차된 테슬라 사이버 트럭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부서뜨린 용의자. 차를 부수기 10분 전에도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 겁니다. 남성은 지난 18일 성남시에서 긴급 체포됐는데 경찰 확인 결과 여행 비자로 입국한 30대 중국인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편의점 행패에 앞서 자신이 투숙 중인 호텔 종업원을 폭행하기도 했고 전기 트럭 거울을 부순 뒤에는 자동차 매장에 진열된 다른 차량 4대에도 발길질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재물손괴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된 남성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한밤중 도로에서 복면을 쓰고 난폭 운전을 한 폭주족들이 무더기로 잡혔습니다. 폭주 영상을 자랑하듯 SNS에 올렸다가 꼬리가 밟힌 건데 대부분 외국인이었습니다. 권경문 기자입니다. 조수석 창문에 걸터 앉은 복면을 쓴 남성. 남성을 태운 차량이 도로 한복판에서 미끄러지며 드리프트를 합니다. 빠르게 달리는 차량 안에선 운전자가 핸들을 뽑아 차량 밖으로 내보이기도 합니다. 늦은 밤 경기도와 충청도 일대에서 난폭 운전을 벌여온 폭주족 일당입니다. 폭주족들이 다녀간 도로엔 낙서를 한 듯 바퀴가 탄 흔적이 어지럽게 남았고 주민들은 차량 소음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주민들의 소음 신고도 한 150여 건 이상 접수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SNS에 자신들의 폭주 모습과 경찰을 조롱하는 듯한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 42명을 검거했는데 대부분이 국내에 체류 중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출신 외국인이었습니다. 난폭 운전을 주도한 20대 카자흐스탄인 남성은 자신의 중고차 판매업체를 홍보하려고 영상을 올린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구속해 검찰에 넘기고 구속된 불법 체류자는 처벌 후에 본국으로 추방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네, 봉천동 아파트 방화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불을 지르고 숨진 용의자. 이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갈 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위협하며 범행을 예고하는 듯한 말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송채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봉천동 아파트 4층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 지난해 11월까지 이 아파트 3층에 살며 위층 주민들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위층 주민은 남성이 아파트를 떠나 이사 가는 날에도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기억합니다. 뭐 쌍욕을 하고 뭐 내가 뭐 가만두지 않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건 제가 표현한 얘기입니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이사를 간 지 5개월 만에 농약 살포기를 화염 방사기처럼 개조해 불을 지른 겁니다. 보복성 방화 정황은 이뿐이 아닙니다. 남성은 아파트 방화 전 자신의 집 주변에서 먼저 불을 냈는데요. 불을 낸 지점은 남성이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공사 현장이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아파트를 떠나 이사를 간 곳에서도 남성은 주변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자가들이나 교회사람 지나가서 크면 불편해서 하지 않아서 크게 소리를 봤습니다. 오늘 화재가 난 아파트에서는 경찰과 소방이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채널A 뉴스 송채은입니다. 127m 높이의 대형 풍력 발전기가 엿가락처럼 휘어져 쓰러졌습니다. 왜 갑자기 붕괴됐는지 사고 원인은 아직 밝히지 못했습니다. 공국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 정상에 있는 풍력 발전기가 휘어져 땅바닥에 처박혀 있습니다. 타워 기둥 30m 지점이 엿가락처럼 완전히 구부러졌습니다. 날개 3개 중 1개는 아예 떨어져 나갔습니다. 어제 새벽 2시 50분쯤 전남 화순 화학산에 설치된 풍력 발전기 1기가 붕괴됐습니다. 인근 마을 주민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잔다고 있는데 뭐 천둥번개 소리가 지금 그냥 거냐고. 이거 알았는데 뭔 놈의 그런 소리가 났다냐. 마을과는 거리가 있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사고가 난 풍력 발전기는 127m, 11기가 2023년 6월에 준공돼 가동 중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풍속은 초속 8m에서 14m로 강한 바람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바람 때문에 전도됐다 이럴 수는 없어서 이제 제작사 엔지니어들이 와서 어떤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가동을 중단하고 1차 안전진단을 벌인 결과 나머지 10기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16년 3월 강원 태백에서도 풍력발전기 붕괴 사고가 있었는데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풍력발전기 제작사 등은 설계 시공에 문제가 없었는지 정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배우 유아인이 영화 승부로 감독들이 뽑은 남자 배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마약 투약으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터라 적절한지를 두고 여론은 엇갈립니다. 김재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화 승부에서 이병헌과 연기 대결을 펼친 유아인. 한국영화 감독조합은 디렉터스 컷 어워즈 남자 배우상에 유아인을 최민식, 이병헌 등과 함께 후보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유아인이 후보로 적절한지 갑로들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 때문입니다. 저의 일탈 행위들이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런 식의 자기 합리화 속에서 그런 잘못된 늪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의료용 마약류 181회 투약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상태입니다. 대법원 판단이 남았지만 영화 승부 촬영 시기와 혐의대가 겹치는 만큼 논란이 되는 겁니다. 마약 이런 게 저희 나라에서 너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분이 이렇게 너무 빨리 돌아오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아무래도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 반면 연기와 개인사는 별개란 의견도 있습니다. 배우로서 충실히 다 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상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박수 칠 건 박수 치고 그 실형 관련해서는 이제 따로 그거는 본인의 개인적인 문제니까. 배우상 수상자는 다음 달 20일 발표됩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반유대주의 시위 등을 이유로 3조 원가량의 보조금을 삭감한 조치가 위헌이란 건데요. 돈도 필요 없으니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자존심을 건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재학생과 졸업생들로 가득한 미국 하버드대 교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 학교의 유학생 유치권 취소를 거론하며 압박한 다음 날입니다. We're not going to cave to demands that we turn in some international student names. Instead, we're going to stand together as a university, as Harvard College. 앞서 트럼프는 $22억,
우리 돈 3조 1천억 원의 보조금 삭감 조치까지 발표했습니다. 참다 못한 하버드대는 결국 현지시각 어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은 성명을 통해 자금 동결이 불법적이고 정부 권한 밖이라서 이를 중단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보건복지부 교육부 장관 등이 피고로 명시된 고소장은 금전적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헌법상 권리 침해를 불법으로 선언하고 취소해달란 내용이 담겼습니다. 3조 원 넘는 보조금에 관심 없으니 트럼프 행정부 조치가 위헌인지만 가려달란 뜻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로부터 압박받는 미국 명문대 중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건 하버드대가 처음입니다. 해리스 필즈 백악관 대변인은 세금으로 고액연봉 관료들의 배를 불리는 하버드에 손쉽게 지원금을 주는 일은 끝나가고 있다고 응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네, 내일부터 장애인은 병원 수술실 같은 일부 장소를 빼곤 어디든 보조견과 함께 다닐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홍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각장애인 보조견인 8살 리트리버 해다리가 마트 출입문을 들어섭니다. 딸기 한 팩만 좀 골라주시겠어요? 해다리는 6년째 유석종 씨의 눈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안내견 해다리 때문에 어디를 갈 때든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산책 같은 길을 걷고 있어요.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견의 대중교통, 공공장소 출입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모호한 규정 때문에 현장에서는 여전히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인상도 찌푸리시고 좀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하시는 분들도 좀 계셨는데요. 털 날림이라든지 그런 거부감이 개인적으로 갖고 계셨던 분들의 내일부터는 의료기관의 무균실, 식당의 조리실 등 보조견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 법에 명시됩니다. 이렇게 보조견과 식당을 출입하는 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다만 음식을 조리하는 조리실 내부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출입을 거부할 경우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정부는 동반 출입 거부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과태료 규정에 대한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공영 주차장에 장기간 세워두는 알박기 캠핑카 때문에 시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주차장을 유료화하자 이젠 주택가 골목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다시 간다 광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인 아라뱃길 공영 주차장입니다. 무료 주차장인데 절반 이상을 캠핑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을 침범한 캠핑용 트레일러도 보입니다. 캠핑카 장기 주차 문제를 보도한 지 2년이 지났는데 바뀐 게 없습니다. 정작 나들이객들은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갓길에다 차를 댑니다. 수잘 때 비서에다 붙박이 박아놓으니까 그때마다 성질나죠. 캠핑카들은 공영 주차장뿐만 아니라 인근 다리 아래 도로까지 점령했습니다. 그중에는 이렇게 오래 방치된 걸로 보이는 차량들도 있는데요. 앞쪽은 부서져 있고 안쪽엔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무슨 이거 카라반도 공동 매주도 아니고 배 아래 뱃길 주차장에 놓고 이제 주민들이 불편하다 호소하니까 여기다 나갔다 놓은 거예요. 알박기가 기승을 부리자 청주시는 지난해 11월부터 노상 공영 주차장에도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후 도로 양쪽을 점령했던 장기주차 캠핑카들은 사라졌습니다. 주차료를 많이 부과한다고 사전 예고를 하고 그러고 났더니 싹 없어졌죠. 사라진 캠핑카들이 다시 모인 곳은 인근 주택가입니다. 주택가 골목을 돌아보고 있는데요. 이 인근에만 캠핑카 약 20대가 주차돼 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주차를 해놨는지 곳곳엔 이렇게 먼지만 쌓여 있고 차 바퀴에는 거미줄도 쳐져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렇게 캠핑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차들이 뭐 하도 많이 있어가지고 내 차를 댈 데가 없어 어느 때는. 밀려서 온 거잖아요. 여기는 솔직히 남들한테 피해는 안 주잖아요. 피해 주게끔 주차하는 차량은 별로 없잖아요. 장기 주차 캠핑카를 위한 유료 주차장을 따로 만들었지만 이용률은 절반에 그칩니다. 다른 데로 또 영향을 미쳐서 좀 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불법 주차장 단속 구역을 추가로 지정을 해서 좀 강력 규제를 좀 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캠핑카 알박기 주차. 대책뿐만 아니라 차주들의 인식 개선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다시 간다, 박민경입니다. 우리 군이 군사분계선 인근 사격장에서 자주포 실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중단됐던 실사격 훈련이 7년 만에 전면 재개됐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K9 자주포들이 줄지어 들어서서 불을 뿜어냅니다. 육군이 어제 파주 임진강변에서 자주포 18문을 투입해 주한미군 포사격장 내 스토리 표적지에 포탄 약 60발을 발사하는 모습입니다. 2018년 9.19 군사합의로 포병 사격이 중단됐는데 약 7년 만에 포성이 울렸습니다. 지난해 6월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된 지 약 한 달 만에 사격이 재개된 경기 연천 적거리 사격장과 강원 화천 칠성 사격장에 이어 군사분계선 5km 이내 육군 사격장 3곳 모두에서 포탄 실사격 훈련이 재개된 겁니다. 스토리 표적지에 대한 사격은 미군과의 협의가 필요해 지연되다가 지난달 25일 양해각서가 체결돼 재개될 수 있었습니다. 안전 기준 등 준비 사항들에 대한 재번 요건을 좀 충족하는 부분이 좀 필요했고요. 해병대 해상 사격, 육군의 여단급 기동훈련 재개 등에 이어 포탄 사격까지 완전 재개되면서 우리 군의 완충구역 내 군사훈련이 9.19 합의 이전으로 복귀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우리 군이 독자 운용하는 4번째 정찰 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30cm 크기까지 식별이 가능해지는데요. 대북 감시망이 더 촘촘해질 전망입니다. 박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5, 4, 3, 2, 1, ignition. 우리 군의 정찰 위성 4호기가 실린 스페이스 X의 팰컨 9 로켓이 미국 플로리다주 우주군 기지에서 솟아오릅니다. 정찰 위성은 발사 약 15분 만에 목표 궤도에 정상적으로 진입했고 발사 2시간 39분 만에 지상과 교신에도 성공했습니다. 목표 궤도에 안착하였으며 국내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하여 위성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했습니다. 정찰 위성 4호기에 장착된 합성 개구 레이더 사는 금속물질 탐지에 특화돼 있고 날씨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감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발사된 2, 3호기에도 쌀을 탑재하고 있는데 해상도는 30cm급으로 북한 시내 차량의 종류까지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기존 위성 3대에 한 대가 추가돼 위성의 한반도 방문 주기가 약 25% 더 짧아져 대북 감시망이 촘촘해질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4개 위성이 한반도를 보지 못하는 시간대에는 미군 위성 등을 활용해 감시를 이어갑니다. 군은 올해 안에 정찰 위성 5호기까지 발사를 마친다는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북한 내 특정 표적을 2시간 단위로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채널A 뉴스 박선혜입니다. 성혜랑 기자와 열왕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민주당인이 파란색인데 뭐가 한 스푼 들어갔어요? 네, 바로 빨간색입니다. 이 후보 요즘 성장, 통합, 실용을 강조하면서 이 보수 색채 공약도 일부 내놓고 있죠. 그래서인지 국민의힘 색깔인 빨간색이 등장했습니다. SNS 사진부터 볼까요? 얼마 전만 해도 파란색 넥타이에 배경 모두 파란 톤이었지만 지금은 넥타이 색도 바뀌고 귀퉁이에 빨간색이 자리 잡았죠. 포스터 모퉁이의 빨간색도 눈에 띕니다. 보니까 자, 어깨띠에도 이 빨간색이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빨간색 없는 다른 후보들과는 구분되죠. 이 공식 유튜브 영상 한쪽에도 또 SNS 게시물에도 전에 없던 빨간색이 등장했습니다. 저 정도면 의도적인 것 같은데요? 네, 지난 대선 때 보니까 이 파란색 마스크 쓰고 유세 차량도 온통 파란색 투성이더라고요. 빨간색으로 결집한 보수 진영과는 대비가 됐는데요. 이 후보 측에 물어보니 의도적인 거라고 합니다. 중도 확장 의미에서 빨간색도 담은 것이라며 이 넓은 의미에선 태극기에 들어가는 두 색을 담아 하나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뜻이라고요. 국민의힘은 이미지 메이킹에 불과하다면서 보수 코스프레가 먹혀들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장터 선거철 필수 코스인데 어느 장터 갔어요? 네, 다름 아닌 중고 장터입니다. 정치인들 선거철엔 시장 많이 찾지만 이 후보는 온라인 중고 장터를 찾았습니다.
당근도 좀 했는데 뮬이라고 있어요. 중고 기타나 중고 앰프 같은 거 거래를 많이 했어요. 얼굴이 알려진 다음부터는 만났는데 막 알아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알아보기만 하는데 막 내고를 너무 심하게 요구해서 반에 가까이 오르면 안 되잖아요. 사실 나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온라인 중고거래 경험을 언급하면서 공감대 쌓고 소탈함도 보여준 거죠. 예전엔 시장 가서 어묵 먹고 그랬는데 요즘 안 그래요? 전통적인 장터 방문도 아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이 김문수 후보 시장을 찾아서 이 음식을 맛있게 먹었는데요. 인생 메카가 나왔습니다. 폭삭 나왔습니다.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지지율 1위 싸움이 워낙 치열하죠. 네, 지지율은 아니고요. 이 후보들마다 내가 1위라고 자부하는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먼저 한동훈 후보, 어제 후원금 마감 최단 시간, 즉 1위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23시간 만에 29억 4천만 원을 채웠는데 11시간도 안 돼서 한도액을 다 채운 거죠. 반면 이재명 후보, 유튜브 구독자 수 등 SNS 팔로워 분야에선 1위였습니다. 두 후보 다 팬덤이 있으니까요. 홍준표 후보도 1위 한 게 있어요. 네, 청년 소통 분야 1위로 선정해봤습니다. 청년 소통 플랫폼을 가진 후보잖아요. 이 내각 구상이 있냐는 한 지지자의 물음에 다 구상이 있다. 또 민주당을 이겨달라는 부탁에 오만은 패배를 부른다고 답했는데요. 대선 확정 뒤 직접 단 답변만 200개에 가까웠습니다. 김문수 후보 1위는 뭘까요? 아시다시피 요즘 쇼폼 업로드 강자죠. 이 쇼츠 맛집입니다. 팔굽혀펴기를 챌린지를 해서 홍 후보에 제안했었죠. 이 대선 전국에서 올린 쇼츠 개수 따져보니 1위더라고요. 숫자는 스쳐가지만 정책은 결국 살아남죠. 이 공약의 진심, 그 깊이에 눈길이 더 닿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오늘 밤까지 전국에 비가 오는 가운데 동해안과 제주는 내일 새벽까지 내리다 그칩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남에 최대 20mm, 그 밖은 5에서 10mm가 되겠고요. 해안가로는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비온 뒤 수도권 등 중북부는 맑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흐린 날씨가 이어집니다. 대기오염이 싹 씻겨가서 숨쉬기 좋은 하루가 될 걸로 보입니다. 기온도 오릅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4도 이상 뛰며 따뜻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더 떨어져서 큰 일교차를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3도, 대구 15도에서 시작하고요. 서쪽 지역은 아침까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5도, 광주와 대구 23도 예상됩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예보 없이 맑은 날들이 이어지고요. 기온도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